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인전입니다. 이 토론회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진행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우선 토론회에 참가하고 계시는 후보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의 후보 소개해 드리지요. 먼저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이용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선입니다. 네, 새누리당 기호 1번 김용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의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답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개별 질문이 이어지고 다시 공통 질문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공약을 상호 토론한 다음 후보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연설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의 후보의 기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의 시간은 각 2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선 후보입니다. 2분입니다. 양천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초대 공동대표를 지낸 민주통합당 또 야권 단일 후보 이용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요즘 제가 시장과 상가를 자주 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장사가 안 돼서 죽을 맛이라고들 합십니다. 주부님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젊은이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모두 다들 힘들다고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재벌과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자 감세 90조 원, 4대강 사업 22조 원, 뉴타운 정책으로 얻은 천문학적인 이익들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재벌과 특권층만이 가져간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10대 재벌 기업에만 300조 원 이상이 현금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서민들에게는 절망만 쌓여있을 뿐입니다. 일자리 대란, 물가 대란, 전월세 대란, 등록금 대란, 가계부채 대란, 이 모두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MB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것 아닌가요? 양천을 주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특권정치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민생 대란과 양극화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어렵게 정치 입문을 했습니다. 저는 시민운동하던 초심으로 양천과 여러분의 삶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를 위한 양천이 아니라 99%를 위한 양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태 후보 기조연설입니다. 2분입니다. 지난 4년 전 양천을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우리 주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되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제발 좀 동네 일 악착같이 해봐라. 그 말씀 4년간 가슴에 새기고 뛴다고 뛰었습니다만 주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실지 사실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저는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또 하나 주민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총 41회에 걸쳐 신월 2동 팔도강선 사거리에서
양천구민 민원의 날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3,500분의 민원인들이 다녀가셨습니다. 민원의 날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주민들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긴 동시에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읽고 그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제 스스로 마음의 키가 커진 그런 특별한 선물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사업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수방 대책 사업도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부트럭터미널 복합개발 관련해서도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 간에 소송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명문학교 유치 사업도 지난 3월 양천구청과 해당 학교 간에 이전을 위한 실행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늘 이용선 후보와 진실되고 충실하게 토론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기조 연설 들으셨는데요. 두 분께 바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001년 1월 53.9에서 2011년 106.5로 10년 사이에 2배로 뛰었습니다. 또 2011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물가 상승률에 3.5배 올랐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폭탄으로 서민들의 삶은 벼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보께서는 뛰는 전월세를 잡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은 이 서민용 다세대 주택이 많다 보니까요. 이 전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뭐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특별한 특효약이 있지 않습니다.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서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는 가운데 주민들, 국민들의 마음을 간곡하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전월세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사실 이 전세 가격 상승은 집값 하락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집값 내려가는 것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겠지만 집값이 유지가 되고 일정 정도 이 경기가 돌아야지만 이 전월세 가격도 잡힐 텐데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이 질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대증요법만 갖고서 전월세 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가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내수를 진작시키고 우리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질 좋은 일자리, 물론 기업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이 기업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국가기관과 서울시, 구청이 나서서 서민용 공공근로 이것을 사실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서 전월세 상승을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선 후보입니다. 역시 2분입니다. 예, 전월세 대란의 가장 근본은 우선은 그 집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집이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대에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그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극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전월세 대란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재개발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뉴타운, 이 도심 재개발 정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관계로 인해서 결국은 도시로부터 서민들이 도시 밖으로 내몰린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전세 수요들이 급증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지금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인구 구성, 가구 구성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가족들이 4인 5인 가족이 아니라 지금은 2인 가정, 1인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런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상한제라든지 계약갱 청구권을 적절히 도입해야 됩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것을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에도 시장 금리 수준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그러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동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역시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가구 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 인구 중에서 1인 가구 구성원 비율은 23.6%, 2인 가구는 31.3%였고 빈곤 인구의 절반이 넘는 54.9%가 1, 2인 가구에 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1, 2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 구조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후보자는 어떤 방안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선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시장 만능주의적 양극화의 정책으로 해서 빈곤층, 특히 직장에서 퇴출된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한 경제난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저출산 현상들이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위 1, 2인 빈곤층 가족은 주로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에는 절대 빈곤 가구율이 10.4%였다면 경제위기 이후로는 23.3%로 무려 13% 이상이 증대되어 있다. 이런 점은 우선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의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정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과 그다음에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동시에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형태들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해소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층들의 노인 복지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크게 봐서 노인들은 첫째 노인 일자리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우선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것과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태 후보입니다. 역시 2분입니다. 예, 제가 지난 3년간 민원의 날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이제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양육한다.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라는 이 철칙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개입해서 이들 절대 이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건 분명 사실입니다. 사실 얼마 전 이 보건복지부가 복지 전산망을 개편하면서 이 가족 중에서 소득이 새롭게 드러나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제 스스로
정말 너무 무력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그 점에 대해서 가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가가 이 빈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체제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 저 100번 동의합니다. 문제는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제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야지 재원이 늘어날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 이 당장 우리가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선순환하는 이런 이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다음에 이 중산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이 세금을 감면해서 역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세 번째, 역시 서민들한테는 좋은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서민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최고 수준의 부자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용선 후보께서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 법피세 창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법피세는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저도 그 법안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자를 괴롭히자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지속하는 데 부자도 동참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셨고요. 이제는 사회자의 개별 질문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아파트와 그 외의 지역 간에는 복지, 문화, 체육시설을 비롯해 주거 환경 등 도시 기반 시설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양천구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양천구 내의 지역 격차는 역사적 연원이 있습니다. 양천을 지역은 197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으면서 이 도시 내 공원, 녹지, 이 유보지들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양천 갑 지역, 즉 목동 지역이겠죠. 이쪽은 체계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면서 뭐 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충분한 유보지를 남겨놓고 바로 이 자리에 양천구에서 필요한 시설들, 즉 구청, 소방서, 세무서, 경찰서, 뭐 심지어 보건소, 뭐 이런 모든 시설들을 양천갑에 지어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양천을 지역에 어떤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이 유부지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이 아픈 현실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아픈 현실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현재 그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기능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도로 주변 양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실시해서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사실 현재는 완전 슬럼화되어 있는 이곳이 교통의 요지이거든요. 또 이 교통의 요지에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 정말 이제 호텔, 쇼핑몰, 오피스타운 이런 게 들어설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들어섰을 때만이 저희 동네의 가장 큰 문제, 즉 유동인구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나오겠지만 사실 저희 동네 전철이 없는, 우리 신월동에 전철이 없다는 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돌파하는 관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그래서 반드시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추진해서 유동인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후보의 답변 들으셨는데요. 이용순 후보께 1분 드리죠. 반론하시죠. 예, 저희 양천구는 가불이 묘하게 우리 서울의 강남과 강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득 격차나 또 문화 복지 시설의 격차가 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용태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물론 을지역에 공간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천 을지역에 지난 4년간 그다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서민층 지역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가 아닌가. 예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수조 원의 예산이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디자인 서울에 투입됐고 또한 이명박 정부도 소위 수십조, 22조의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거대 예산이
그 토건 사업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반론하시죠? 2분입니다. 예, 뭐 공방을 벌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실관계는 몇 가지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도 국회에서 항공기 소음 대책 사업비로 총 380억 원의 재원이 만들어졌고, 이 중 연간 150억 정도의 돈이 저희 양천을 지역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 돈을 갖고 저희 관내 31개 학교에 걸쳐서 이중방음창, 다음에 천정형 이 에어컨이죠, 냉난방 시설, 다음에 6개 학교에 걸쳐서 최첨단 강당을 이미 지었거나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사업들이 이제 지금 눈앞에 착공을 두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동네의 도시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워낙 이 구도심 형태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이것을 조금 개선하거나 고쳐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바로 도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사업이 바로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이고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난 4년간 저희 동네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이미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만 말씀드려도 1,650억에 달하는 이 총 사업 예산이 지난 2011년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미 이제 모든 단계를 거쳐도 곧 사업자 공고가 나갑니다. 사실 이게 물 차는 동네 오명이라는 게 정말 동네한테는 얼마나 힘들고 갑갑한 현실입니까? 따라서 저희 동네 근본적인 도시의 틀을 바꾸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로 정당이 다르다고 방치하거나 할 일이 아니고요. 같이 힘을 모아서 저희 동네 틀을 바꾸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경전철 건설과 관련해 현대산업개발과 양천구청은 공통 추진을 위해 2005년 6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요. 양천구청은 정부 40%, 민간 60%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민간 부담을 49%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양천구에서 검토해보도록 제안서를 반려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목동선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끌이고 있어 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경전철 건설의 조기 착공 방안과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산에서부터 저희 신정 3동의 서부 화물 트럭 터미널까지 아마 경전철이 2005년에부터 그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 추진의 전망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추진 주체였던 현대산업개발의 추진을 포기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성, 타당성 문제로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의 경전철 상황을 보더라도 그 상당히 경전철 문제에 대한 깊은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그 용인과 부산 김해 상황을 보면 용인 같은 경우는 연간 300억 이상의 그 적자 보전을 지자체가 해줘야 되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산의 경우, 부산 김해 같은 경우도 1,100억의 엄청난 돈을 약 20년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그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해서 과다하게 부풀리는 결과로 해서 이런 그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때문이고요. 기본적으로 경전철이 속도도 느리고 차량 규모도 적어서 수송 능력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이게 지상에 건설하다 보니까 과다한 건설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 그 운행하다 보니 운행 시에 브레이크 소음이라든지 경보음 그 피해도 심각해서 민원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전철 그 자체는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 문제점을 좀 점검하고 저희 그 서남권의 그 교통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보다 종합적인 그 계획 속에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용선 후보 답변 들으셨는데요. 김용태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해 주시죠. 예,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전철 없는 소름이 얼마나 큰데요. 현재 이 어려운 이유는 정확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희 동네 유동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 타당성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럼 이 유동인구가 없다고 전철 없이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철을 놓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사업 그리고 그 연계해서 바로 주변에 대한 도시개혁 경경 거기에 대규모 오피스타운, 쇼핑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할 때만 유동인구가 창출돼서 그 창출된 힘으로 바로 저희 동네에 이제 전철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경전철이 타당하지 않다면 좋습니다. 화곡동과 부천을 잇는 다음에 김포공항과 구로를 잇는 이 전철과 연계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거든요. 이 모든 게 유동인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2분 드리죠. 네,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경전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희 그 양천을 서남북권의 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동인구 부족을 이쪽에 대형 쇼핑몰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나 전철은 그 상호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선으로 접근하게 되면 유동인구나 그 이용계획 문제를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구청장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검토했던 방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로와 가로로 예를 들자면 가로는 부천 작동역까지 7호선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당산역까지 연결시키는 접근을 하게 되면 7호선부터 2호선, 9호선이 연결되는 결과를 낳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김포공항, 지금 상당히 그 인천공항부터 김포공항까지 교통이 잘 돼 있죠, 전철이. 그래서 김포항선부터 광명 KTX 있는 광명 역사까지를 연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5호선, 9호선, 또 KTX 1호선, 7호선들이 연결되면서 이용객 문제들이 사통팔달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보다 그 우리 그 양천을 지역에 부족한 어떤 교통망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서남권 전체의 종합적인 광역교통망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접근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난항에 처해 있는 경영철 문제를 좀 새로운 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태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0년 추석 연휴에 12호 태풍 말라카스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강타해 많은 수재민을 양산했는데요. 기습호우로 양천구 신월동도 수해를 많이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는 항구적인 수방 대책의 일환으로 대심도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설치 공사를 실시한다고 2012년 2월 6일 발표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시켜 2014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공사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바람직한 수해 방지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재원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1650억 사업이 통과되었기 때문에요. 이 재원 마련에는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2010년도 추석 전날 정말 그 폭우의 참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울분있는 소리. 저도 옛말로 치부했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배우자, 즉 처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는 이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이 수해가 불가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양천을 바라보고 저희 동네는 이 산으로 삥삥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그리고 안양천과 저희 그 지역 간의 이 표고차가 3m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그냥 고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푸는 방식을 이제 마련했어야 되는데요. 그 비가 온 추석 다음 날부터 저도 하여튼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이 모든 관계기관, 즉 국토양보, 기획지정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서울시, 다음에 양천구청 관계자들과 수도 없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돈 마련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사실 서울시의 수방사업은 국가가 보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게 지금 중대한 사태였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가 최초로 서울시의 수방사업에 이 국비를 투입하는 이 결단을 내려서 이 사업이 이제 체계를 잡았고, 이 대심도 수로 터널,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는 처음 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거 갖고 여러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냈지만 저희 동네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자연 친화적 얘기하시는데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을 써야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단 제가 이 보충 답변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반론하시죠. 네, 지금 홍수 피해 문제는 양천구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 이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죠. 또한 서울시나 구나 또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구나 중앙정부는 그걸 돕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약간 통계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지난 연말 국회에서 1650억이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서울시장을 지난주에 잠깐 뵈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이 문제가 시장의 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예산 배정을 끝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1440억이 전체 그 시공 예산이고 그중에 중앙정부는 350억, 약 15%, 25% 정도를 배정했구만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배정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2분 드리죠. 예, 아까운 시간인데 그건 또 잠깐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사업은 양천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와 붙어 있는 화곡동, 이 공항동 일대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양천 강서지구의 총 사업비 1,650억의 사업이 확정되었고요. 이런 사업이 확정되는 이 프로세스는 뭐냐면 국비가 지원되느냐 마느냐, 몇 %가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됩니다. 물론 우리 이용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사업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지역에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총 강서 양천 지구에 380억을 이제 투입하기로 했다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방식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남부순환도로 있는 곳부터요, 안양천까지 지하 50m 깊이에 어마어마한 대심도 수로를 뚫은 겁니다. 안양천까지. 왜냐하면 비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경우가 뭐 허다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비가 오면 저희 동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대심도 수로로 물을 모아서 안양천으로 가고요. 안양천에서는 이 펌프장을 증설해서 물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왜 대심도 수로 터널이냐? 바로 토지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 35m 이하로 내려가면은 소위 지중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대 지금 이 토목 사업들은 주로 이 대심도 이 공법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 사업이 사업정보가 나가면 바로 시작될 텐데요. 하여튼 다시는 저희 동네, 물 차는 동네 오명을 벗어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될 테니까 우리 주민들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올 여름도 하여튼 기존 시설을 잘 정비해서 이 수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현재 신월동 지역의 경우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심각한 문제가 항공기 소음인데요. 이러한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분 드리죠. 예, 기본적으로 신월동 지역의 가장 큰 난제가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입니다. 예, 제가 처음 유세를 시작하면서 신월 3동에서 이 주제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예, 간담회 중에도 계속 비행기가 심할 때는 2, 3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다니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을 봤는데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점을 확인했고요.
이것의 기본적인 해결책은 인천공항을 저희가 설립을 건설을 하면서 국제선을 옮겨갔듯이 기본적으로는 국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선은 알다시피 KTX가 활성화되면서 국내선의 그 빈도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는 아마 제주를 다니는 비행기만 아마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반면에 국제에서는 747과 같은 큰 비행기다 보니까 소음피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걸 완전히 옮겨가기 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민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또 직접적인 보상이 필요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돈을 부담해서 소위 그 소송비를 부담한 방식의 그 소송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그 생활상의 어려움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용선 후보님하고 의견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사실 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거 때 김포공항을 그럼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사실 공약도 저희 지역에서는 난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보고 김포공항을 없애라고 하면 그건 제가 못한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혼나더라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책일 텐데요. 이 국제선이 김포공항에 증편되는 것, 참 저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선 후보와 함께 그 점 유의해서 이 국제선 증편을 최대한 막으면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이제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드려야 될 텐데요. 과거에 비해 한 4, 5배 정도 늘어난 이런 예산을 책정했지만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2분 드리죠. 이 문제에서는 크게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런 문제인데요. 조금 더 보완하자면 방향은 이러는 것일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국제선 이전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 두 번은 재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발이 제한되는 거죠. 지금 소위 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강서, 양천, 부천, 어정구가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이 매우 큰 장애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3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연대를 해서 그런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공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정하게 완화시켜주는, 해결해주는 이 노력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활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책임 있는 대응을 하느냐는 것인데 그 점에 관해서는 사실 지난 4년간 우리 김용태 후보도 있습니다만 이럴듯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19대 국회에서는 적어도 이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개별 질문 순서를 마치고요. 다시 사회자의 질문에 두 분 공히 답변하시는 공통 질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작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이 사망함에 따라 주변 국가들은 언론의 보도를 주시하며 김정일 사망 이후에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지난 2월 14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안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실무 접촉을 사실상 북한이 거부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대북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선거운동이 바쁜 와중에서도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갔습니다. 2번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 사지로 그야말로 그거는 살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결국 경제난입니다. 사실 우리 현 정부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매우 사실 모든 이 대화 채널들이 단절된 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무조건 당근만 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은 이 당근을 계속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당근을 주지 않으면 얼마 후에 이제 또 광명성도 쏘아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명성이 뭡니까? 인공위성이 아니라 바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거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야말로 이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핵무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개발해서 이 소위 돈을 이제 강제로 구걸하는 셈인데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당근을 주는 정책만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지도부도 나름대로 계속 설득을 해 나가는 한편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사실 이건 민간 차원에서 이 지원과 협조는 더욱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선 후보께서 워낙 예전부터 이 대북 관련해서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요. 저도 이용선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답변해 줄 거라고 믿고 제 답변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용선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도 저 못지않게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는 사실 우리 국민은 이면 누구나 다 관심 있는 주제고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은 남북 관계가 안정화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4년간의 남북 관계는 참으로 저희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선 평화가 실종됐고 또 남북 대화도 역시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방치돼서 북핵 능력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등등을 보게 되면 안보 무능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단절된 틈을 타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날로 심화돼서 동북 사성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 점들을 우선 짚고 싶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중요한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이걸 좀 살리지 못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죠. 작년 말에 발생했던 그것을 조문 정국을 잘 이용해서 막힌 남북관계를 다시 좀 대화의 단계로 끌어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점이 안 됐었다 이런 점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선은 대남 비방 또 공격 적대적 태도를 우선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정은 체제는 대화 체제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접근 방법은 인도적 지원과 남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좀 진정성 있는 대북 제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북도 역시 광명성 3호 발사라 같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2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2011년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침해가 온 국민의 공분으로 떠올라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복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생활시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양천구의 지도 감독하에 있는 프리웰 재단 산하 생활시설에서 원장의 입소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1월 하순경 그 생활시설 장인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생활시설의 비리와 인권 침해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우리 양천 지역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만 그중에서 이 장애인들도 19,000명 이상 참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는 남다른 관심 이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장애인 관련된 대책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 장애인도 있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 장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저희하고 같은 이웃이다 이런 인식을 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특히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경우에 그 시청각 교육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학년서부터 체험 교육을 통해서 장애라는 것은 차이일 뿐이지 저희가 다르지 않다는 걸 인식하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참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시설은 기본적으로 평생 장애인들이 갇혀 지내야 될 시설이라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은 생활시설을 기본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일시적인 그 생활공간, 재활 훈련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애인들을 사회복귀하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이나 체험호흡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위해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전환 지원 서비스 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주체적으로 그 지역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용태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지적장애인 이 연합회 회장이신 김근분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학식도 높고 이 정말 모든 이 지덕을 겸비하신 분이신데 평생 이 지적장애인 관련한 사업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지적장애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참으로 그분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시설 이 뿐만이 아니라 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장애인들의 이를 돌보시고 계신 시설들 거의 모든 곳이 필사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곳 때문에 이 모든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시설들이 매도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데 시설 지원을 늘리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이 자원봉사 하시거나 조금의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로 천사 같은 분들이십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이 프리엘 재단처럼 이 엉터리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벌백계 해야죠.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벌백계와 함께 이 시설에 대한 지원, 특히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제 마련해야 할 거고요. 하여튼 우리 양천구 의회에서 사실 이런 건 이제 지원금을 만들고 서울시에 이제 좀 더 보조를 받아서 이제 시행하게 되거든요. 저도 다시 이 국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보조금과 시설 개선 이 자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부분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듣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토론하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표에는 3분, 질문에는 1분, 답변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뭐 따로 공약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공약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도시의 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일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씩 늦춰졌는데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 연동해서 이 착공과 동시에 그 도로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거기에 정말로 제대로 된 여러 시설들을 유치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저희 동네 전철을 놓는 이런 대역사에 역사를 들어가는 이런 큰 일들을 한번 제가 깨끗하게 마무리할 기회를 달라고 우리 주민들께 간절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구적인 수방대책 사업 반드시 해야죠. 이제 하여튼 준비가 다 맞춰졌으니까요. 이제 시행이 되면은 이것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줘서 우리 주민들이 다시는 물차는 동네 오명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서부 트럭 터미널 이 복합 개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부 트럭 터미널 문제가 풀기가 어려운 게 바로 여기가 서울시 땅이나 양천구 땅이나 국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유지라는 겁니다. 서부 트럭 터미널 주식회사의 이제 땅인데요. 더욱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온전하게 서부 트럭 터미널 주식회사의 땅이면 좋겠지만 그 안에 이 소유주가 다른 세 사람의 또 다른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럭 터미널과 그 땅 주인 간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소송이 끝나면 어찌됐건 간에 이 복합 개발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항공기 소송 우리 주민들은 이거를 이제 뭐 보상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보상이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이 항공기 소음 피해 국가 배상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했으니 돈을 달라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 물경 이 부천까지 합쳐서 5만여 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이겨서 주민들이 기대가 크셨는데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데요. 뭐 이 국회의원이 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재판이 대법원에도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소송 대립이라도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1인당 5만 원씩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가정이면 20만 원 돈인데요. 하여튼 이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소송 대립이 반환 운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태 후보의 공약 들으셨는데요. 이용선 후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리죠. 예. 전반적으로 김용태 의원께서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이 지역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들은 것 중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역사회 개발의 가장 관심사 지역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이른바 제공법길 지역화 문제인데요.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민주당 출신의 시의원들의 혜택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교통의 원활성의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로 목동교 부근에 나들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 800억이 추가되고 그것에 관한 타당성 조사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 잘못된 서울시 민주당 의원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2분 드리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냐면 인천에서 넘어와서 저희 동네를 통과하는데 문제는 이 안양천을 넘어가는 목동교를 넘는 곳부터 이제 일반 도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도 여의도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밀리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10월 IC부터 여의도까지 그냥 밀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제물포 터널을 뚫는 거고요. 사실 우리 동네 입장에서는 이 제물포 터널이 교통체증 지금 해소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이제 하자는 그건 이제 큰 목표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제물포 터널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서울시 의회에서 그 일부 시의원들께서 목동에 나들목을 만들고 차선을 현재 왕복 4차선으로 예정되어 있는 걸 6차선으로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거는 뭐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거 현실성이 있느냐? 현실성이 없습니다. 나들목을 하나 덜 만들고 차선을 확장하면 그만큼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과금을. 문제는 이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하는
이 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질 않습니다. 다음에 이 목동 쪽에 나들목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현재 양화대교 쪽으로 이제 차량이 빠져나가는 이 차들이 많아서 아마 목동 쪽에 나들목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의도 쪽으로 막히기 때문에 양화대교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의도까지 직통으로 뚫어내면은 나들목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만들면 좋죠. 그러나 이 사업비가 급상승하는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갖고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여야 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죠. 예, 그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논점이 우선 그 나들목을 만드는 목적은 우선 위에 지상에 건설되는 그 도로라든지 녹지 공간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동서로 나눠져 있는 이런 그 양천 지역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소위 서부간선도로나 양화대교나 빠지는 그 나들목을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지상으로 차들이 유입할 경우에 교통 체증 문제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전문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화재나 사고나 화재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나들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좀 전문적인 판단의 문제를 마치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들이 그 의도적 혜택을 위한 노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나 이용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문제, 공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문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경제개발원 KDI. 거기에서 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바로 피맥, 이 소위 공공사업 적격성 심사를 합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하고요. 이제는 국가에서도 나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자체가 무분별한 이 선심성 이런 민간 투자 사업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합니다. 이 사업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래도 이 사업은 적절하고 시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허가서를 받은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서울시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아까 사업 내용 자체가 변경된 겁니다. 나들목을 더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차선을 확장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일대 사업이 지금 혼란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돈만 있다면 늘려서 하면 좋죠. 뭘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우리한테는 교통 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서울시 일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하에서 차가 막히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저희 입장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 터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 터널을 뚫음으로써 시작되는 양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그래서 우리 동네 도시 계획의 틀을 바꾸는 바로 시발점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간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조금 답변을 하자면 타당성 그 조사 작업이 곧 진행이 된다 합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아마 곧바로 투자 심사를 거쳐서 10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서울시 의회로부터 또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 양천 을지역은 기본적으로 아주 그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몇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복지나 경제력을 그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 위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민을 위한 교육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을 확실하게 확대하고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학과 반값 대학원의 반값 등록금을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는 양천구에는 복합교육 컨설팅 센터를 설치해서 소위 진학 또 학력 향상을 위한 전 그 학생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민생 불안을 해결하는 몇 가지 복지 공약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 인상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층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9만 원에서 18만 원 인상하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친화형, 떠난 사람이 없는 주민친화형 박원순 뉴타운 전략으로 소위 주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22%인 청년 실업을 2017년까지 10%로 저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 민생, 여기에 있는 그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중소상인 보호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나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으로 지역 공약으로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래시장들이 많습니다. 양천구에는 그 테마형 재래시장으로 활성화하는 것, 그다음 제물포길의 그 지하 조기 착공, 서부 트럭 터미널의 공공개발 추진 이런 것들은 다 공통 사업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소음 피해 상시 보상 체계의 구축 이것도 역시 공통 사업이고요. 서부 여성발전센터의 서서울 그 가압장 부지로의 확대 이전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용선 후보의 공약 들으셨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토론하겠습니다. 김용태 후보 1분 드리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지역 사업 관련해서는 저하고 이용선 후보하고 공약이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잘하자는 건데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무슨 시비를 걸자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저희 동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죠. 아까 말씀하신 데 아마 이제 당의 방침이실 텐데 노령연금을 80%까지 확대하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필요한 분한테 충분히 줘야 됩니다. 9만 원, 18만 원 받아도요 모질랍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으려면 결국 돈만 있으면 충분히 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무차별적으로 옆으로 펼쳐서 모든 사람한테 같이 주려면 돈이 안 나옵니다. 또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이분들이죠. 우선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김용태 후보도 법인세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하고 소위 부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 국가가 공동체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법인세는 작년 연말에 통과된 3억 원 연소득 3억 원 이상 그 소득자에 대해서 38%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소득 상위 1%가 연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이상 받는 사람들이 적어도 40%의 그 세금을 부담하자라는 게 저희 공약이고요. 그렇게 되면 5조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방식의 그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를 풀어나가자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지역의 노인들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자기들이 번 소득을 거의 소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식들도 제대로 그 경제력들이 확보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만 원을 가지고는 노인복지도 아주 취약한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 태반입니다. 우선 제가 아침에 인사를 하다 보면 지하철에 인사하다 보면 지하철에 소위 신문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 한 지하철마다 수십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걷어다가 팔면 하루에 2, 3천 원을 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매 지하철마다 바글바글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악수를 하다 보면 손가락이 잘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즉 뭐냐면 그분들 여기 사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시절에 소위 이른바 마치코바 같은 그런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잘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서민층 지역이라는 걸 감안할 때 당연히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죠. 1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바로 복지를 옆으로 쫙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저희 지역이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실 저희 지역에는 상당수,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충분하게 복지를 받아야만 살아가실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벗어나도 잘 사는 동네 가면은 그분들은 사실 9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굳이 받지 않아도 자식들이 봉양한다든지 기본재산이든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나눠주다 보면 저희 동네에 실제로 충분하게 받아야 하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9만 원, 10만 원 갖고 정말 이게 제대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걸 18만 원을 올리는데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깊게 충분하게 주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답변하시죠. 2분입니다. 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복지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이른바 무상급식 때도 똑같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자들 자식들한테 왜 무상으로 밥을 주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꽤 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그 에너지를 소모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최소한의 그 어떤 그 복지 수요를 혜택을 사회 구성원 전체 가급적이면 받자. 그리고 동시에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 그 소득의 능력만큼 낼 수 있는 최대한 내서 사회 전체가 공동체로 굴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지하고 돕는 것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저희 당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아주 한정된 재원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자한테 그걸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저희가 그 조금 더 그 감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부자는 더 많이 또 중산층은 덜 그다음에 그 저소득층은 더 적게 그런 방식으로 세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정도의 그런 그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갖자는 취지로 이해하신다면 방금 이야기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그 당리당략적인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인들에게 그 조그만 혜택을 주는 것을 가지고 마치 큰 그 논쟁인 것 마냥 몰아가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자유 주제로 두 후보가 토론을 주도하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각 후보께 4분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주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질문도 1분, 답변도 1분 이내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이제 시행하고 있죠. 노인 요양보험. 저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 요양보험은 아주 취지는 좋은데요. 이 기본 설계 원리가 뭐냐면 소득 기준이 아니라 연령 기준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속된 말로 재벌이 나이 65이 넘어서 노인성 질환이 걸렸을 때 그 아들이 신청을 한다. 그래도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연령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본인 부담금이 한 15%, 20%가 되는데 이거를 못 내는 저희 동네 아주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80%, 85%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충분히 깊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그 전문성이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포괄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노인층 보호 문제는 복지 보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회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속도가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의
복지, 치매 등등 그 건강의 문제들은 이미 그 가정이 해결할 단계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아마 김용태 후보께서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건 토론은 아니고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주민들께서 강화도 쪽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강화도로 가다 보면은 난데없이 밭 한가운데, 노 한가운데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건물이 여관이 아닙니다. 사무실이 아닙니다. 되게 노인 요양 보호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안에 시설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 보면. 바로 소위 새층 호텔식 노인 요양 기관들입니다. 여기는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 자, 이제 이 노인 요양 보험이 설계가 그 급수에 따라서 이 나라에서 지급하는 소위 이제 보조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통상 80%에서 85%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에다가 본인이 부담금 플러스 몇십만 원을 더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저희 동네 어려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부담금 15%를 못 내가지고 85%를 포기하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15%를 안 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85%의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50%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저도 노인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이른 나이에 그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고생하셔서 돌아가셔서 저희 집안이 풍비박산 났던 경험을 뼈저리게 갖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매우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 이 연령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우리 복지 전반적인 체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선 후보께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좀 다른 주제로 대체로 지역 주제라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다면 크게 큰 범위에 있어서 국가 정책이나 시정의 방향 때문에 결국은 양천 지역에 우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그런 소득 능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명박 정부나 그간의 오세훈 시장과 같은 시장이나 대통령의 경제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큰 실정에 관한 문제를 하나 짚고 싶습니다.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죠. 이 불법 사찰 문제죠. 국민 사찰. 최근에는 연예인 김재동 씨나 김미아 씨조차도 연예인도 사찰을 당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가 해야 될 금돈을 지금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불법 사찰의 장본인들이 주로 청와대를 195일이나 드나들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보고의 주체는 물론 대통령까지 갔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직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미루어 아마 대통령까지 보고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면서 정부가 책임 있는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태 후보께서 3월 3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번 사건은 서적, 이거 이제 표현을 풀게 되면 지새끼나 좀도둑이라 합니다. 서적의 무리가 이명박 정부를 망치고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 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이 말대로 하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4월 3일자 도올에
김용욱 교수죠.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지금까지 모든 서포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비판하면서 면죄부를 얻으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닌가. 뭐 표현은 좀 과격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김용태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분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1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민간인 사찰,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만약에 이 불법 사찰에 관련되어 있다면은 지고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해서 의법 조치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사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국가기관에 속한 자들이 국가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역사적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이 처벌을 하고 나아가서 이 민주주의에 도전한 죄에 대해서는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전 정권에서도 했는데 왜 여기만 따지느냐. 그렇게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확하게 사찰 내용, 다음에 특히 증거인멸에 가담한 이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의법 조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순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다 못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각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이번에는 김용태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이용선 후보님과 저와 우리 지역 발전 관련해서 의견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동네 발전시키고 저희 주민들 잘 모시겠다는 뜻이니까요. 하여튼 선의의 경쟁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4년 전 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저는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처럼 정말 소위 얘기하는 대로 스펙이 빵빵하거나 재력이나 경륜이 풍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하나만 믿고서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일하는 곳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 주민들께서 이제 평가해 주시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 주민들의 이 심판을 겸허히 기다릴 뿐입니다. 제가 이 민원의 날을 하면서 참으로 제 스스로 많이 세상 물전을 깨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일을 해결하는 게 능사만이 아니다. 그 사람과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신용복 교수가 쓰신 편지글에 나오는 건데요. 비 오는 날 어줍지 않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우산을 버리고 비를 같이 맞는 것. 바로 한배탄 마음을 갖는 것이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걸 제 스스로 깨친 게 아니라 바로 민원의 날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이십니다. 일단 제 자신 끝까지 열심히 살면서 주민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선 후보입니다. 예, 양천을 주민 여러분, 토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충분히 제 뜻을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진심은 양천을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서민들이 안고 있는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서민들 또 양천을 주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노력도 참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나라의 정책, 즉 국가 정부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또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도 없고 또한 국가 예산을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나 교통 환경이나 생활 환경,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 또 국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4월 11일 저를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민생위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개발보다는 민생복지를 확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마지막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또 공방이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는 4월 11일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어봅니다. 오랜 시간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의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바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 선거구 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연설에는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듣고 평가하며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3항에 의거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연설에 앞서 진행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1인당 주어진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만일 연설 시간이 경과할 때에는 마이크를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오니 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설의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소속의 김순범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천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한 기호 7번 김순범입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젊은 정치 신인 저에게 정치를 하러 왜 힘든 길을 선택했어? 힘들지? 라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놀라움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안쓰럽게 대해주신 어르신들 말씀이 쉴 틈 없는 선거 일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생소한 젊은 후보에 대한 진심 어린 우려와 격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투표장을 권하는 간접 정치에서 우리가 해보겠다는 직접 정치로의 선진화된 정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흐름에 저 또한 28년간 양천에서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것, 안타까웠던 것, 바꾸고 싶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할 수 있다는 당찬 각오로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했던, 그리고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양천이 낳은 아들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타 지역에 비해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구는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은 지역 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 어르신들의 사회적 여가 활동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가족 및 그리고 친지들과 갈등을 겪는 어르신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노인 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양천을에서 성장한 저는 양천갑과 비교했을 때 누구보다도 불편함을 체감해왔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습니다. 한 예로 들어 양천갑에는 명문고, 아주 유명한 커리큘럼이 좋은 학교들이, 우수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양천을은 학교도 학교 나름이지만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의 도서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 학원, 이러한 문제점들, 수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명문고 유치도 좋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 저는 항상 우리 지역을 바꿔보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미래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복지입니다. 타 지역에 비하여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들이 많은 양천을 지역은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맞춤형 보육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양천은 변화해야 합니다. 젊어져야 합니다. 제가 후보로 나온 것부터 우리 양천의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이 실현시켜 주십시오. 기호 7번 김순범, 양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 키워주십시오. 변화될 젊은 양천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함께 소통하여 작은 희망을 드리는 정치,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정치, 산책하듯이 편안한 정치, 게임하듯이 신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기쁨 가득하길 바라며 내일도 느끼러 배우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범 후보의 연설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생각의 이현호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월동 신정 3, 4동 주민 여러분, 만나면 좋은 사람 기호 6번 국민생각 이현호 후보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나라 안팎으로 무척이나 힘들고 주저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꽃샘 추위마저도 유난히 춥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서민의 가게는 숨이 막힐 지경이고 삶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우리의 삶이 꽃샘 추위보다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흔들리는 세계 경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마저도 바르게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우물 안에 고여 부끄러움을 주는 정치판이 되어가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일한 만큼 보람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정치의 한멸을 느껴 정치인을 불신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변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배지를 달기 위한 생색내기 과시용 정치가 아니라 밑바닥을 알고 서민을 이해하고
지역을 파악해서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웃고 배불러 행복해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발전시켜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신월동, 신정 3, 4동 주민 여러분, 저 이현호가 15년을 넘게 신월동에 살면서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는 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라 발전할 수 없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이 없어 아직 이렇게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서민을 위해, 우리 신월 신정동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일들이 왜 아직 정치하는 사람들의 공약으로만 떠들어져야 합니까? 저 이현호가 여러분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겠습니다.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의 근간은 교육입니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15년간의 교육 생활을 바탕으로 쌓은 경험을 접목시켜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도서관이나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자기주도 학습관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목표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제대로 된 학습 습관을 형성하여 학교 교육의 목표인 올바른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시스템은 학교에 접목토록 제도화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교육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건물의 지하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는 80세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 짓는, 생업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50대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며 눈물 짓는 이 할머니의 작은 소망은 아들의 장애를 인정받아 기초생활 대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인정받지도 못하는 제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을 개선시키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복지 연구 지원과 교육 기회의 확대, 장애 지원금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및 재활 기회 확대를 통해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일반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서민은 영원한 서민이라는 말을 곱씹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입니다.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세 드신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들이 손주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세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월 신정동의 맞벌이 부부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육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역세권 주변을 중심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족들이 손잡고 편안하게 거닐며 하루에 일주일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걷고 싶은 거리엔 주차된 차들로 넘쳐나고 작게 만들어진 동네 공원은 열악한 시설과 어둡고 컴컴한 조명으로 젊은 학생들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변변한 공원 하나 없는 이곳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감사의 길도 좀 높여야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항공우주공원,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산업단지가 들어서는 항공우주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기능을 상실한 신정 3동 서부 트럭터미널 부지를 활용하여 쇼핑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 테마파크 조성도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하화 공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양천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IT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재래시장 개발과 상권 유지 발전, 신정 내거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월동, 신정 3, 4동 주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국민 생각이 저 이현호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구태 정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뛰어달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우리 국민 생각이 이루어 가겠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 실현이라는 국민 생각의 기본 이념 아래서 창조국가, 조화사회,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뛰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현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는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여 지역 발전에 커다란 받침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호 후보였습니다. 연설에 임해주신 두 분의 후보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설회가 4월 11일 투표에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양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양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와 연설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